K 전차 유럽을 달리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은 다시 한번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냉전 종료 이후 30여 년간 평화를 누려왔던 동유럽 국가들은 하루아침에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가장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차례 분할과 점령을 겪었던 폴란드에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한 이웃 국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자신들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었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폴란드가 내린 선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통적 동맹국인 독일이나 미국이 아닌 아시아의 한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한국의 K 전차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은 유럽 군사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폴란드의 군사사학자 미하우 코발스키입니다. 바르샤바 대학에서 군사사를 가르치며 예비역 대령으로 복무했던 그는 조국의 운명을 바꾼 이 역사적 선택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일부 불안한 국경의 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의 군사사학자 미하우 코발스키입니다. 바르샤바 대학에서 30년간 군사사를 가르치며 예비역 대령으로도 복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조국 폴란드와 한국이 만들어낸 놀라운 동맹에 관한 것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키예프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속보가 계속 흘러나왔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1772년부터 1795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폴란드 분할로 국가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진 적도 있었고 2차 대전 중에는 나치 독일과 소련의 침공을 동시에 받아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대전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보면서 저는 마치 8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간인들이 지하철역으로 피난하는 모습, 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져 우는 모습, 집과 학교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는 모습들이 TV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폴란드도 러시아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한 후 발트 3국이나 폴란드로 진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이었습니다. 전면적인 군사 침공 이전에 사이버 공격, 정보전, 경제적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상대국을 약화시키는 전략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러시아발 사이버 공격을 수차례 경험했고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는 국가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평화로운 유럽이라는 환상에 기대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비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정부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번만큼은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절대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역사는 준비하지 않은 나라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부 낡은 전차의 한계. 폴란드군의 현실을 냉정히 살펴보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EA4와 EA5, 그리고 구소련 시대의 T-72와 PT-91이었습니다. 총 8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구소련제 전차들이었습니다. T-72는 1970년대에 설계된 전차로 현대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의 T-72들이 대량으로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장비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1980년대 설계된 이 전차는 분명 우수한 전차였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구형에 속했습니다. 특히 현대전의 핵심인 네트워크 중심 전투 NCW나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자국의 국방비 부족으로 레오파르트 2 생산 라인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즉시 전력화 가능한 전차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800대의 전차 중에서 실제로 작전 투입이 가능한 것은 400대 남짓이었고 이 중에서도 현대적 개량을 거친 것은 200대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전력으로는 러시아의 기갑사단 몇 개도 제대로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전차 2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검증된 최강의 전차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계약 체결 후 실제 인도까지는 최소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미군 자체의 수요도 있고 생산 능력에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저는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5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도 수년간 서구의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정작 전쟁이 터졌을 때는 준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전차 수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전은 플랫폼 중심의 전투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전차, 자주포, 방공 시스템, 정찰, 자산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통합된 전투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존 장비들은 이런 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너무 낡고 서로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제, 미제, 소련제 장비들이 뒤섞여 있어서 표준화된 지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전차 몇 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어 체계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체계는 빠른 시간 내에 구축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서구 파트너들은 모두 장기간의 인도 일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3부 새로운 동맹, 아시아의 강자 등장. 2022년 7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뉴스를 보던 중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폴란드, 한국과 사상 최대 규모 무기 도입 계약 체결 추진이라는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이요? 정말 한국과 말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에게 한국은 IT 강국, K-파프가 드라마로 유명한 문화 강국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고 분단 상황에서도 경제 발전을 이룬 놀라운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한국은 제게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것이 결코 작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모 다연장 로켓 시스템 288문을 포함한 총 14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사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이었죠. 군사 전문가로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왜 한국인가? 였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도 있고 미국의 에이브람스도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의 K 전차를 선택한 것일까요? 저는 즉시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이룬 기술적 성취였습니다. K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에 결코 뒤지지 않는 3.5세대 최신형 전차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의 화력과 기동성, 그리고 생존성이었습니다. 독일제 라인메탈 55구 경장 128강포를 장착해 최강의 화력을 자랑했고 1500마력 엔진으로 시속 70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능동형 방어체계와 폭발 반응 장갑을 통해 현대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였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이 3-5년 후 인도라고 말할 때 한국은 1년 내 인도 가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같이 급박한 상황에 처한 나라에게는 이보다 중요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제시한 패키지의 완성도였습니다. 단순히 전차만 파는 것이 아니라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모 다연장 로켓까지 포함한 통합방어 체계를 제공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장비들이 한국의 표준화된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네트워크 중심 전투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무관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매우 친절하게 한국의 방산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생존해오면서 실전적인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평화시가 아닌 위기시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우리 폴란드와 가장 비슷한 상황을 겪어온 나라라는 것을.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방위를 준비해야 했던 나라. 그래서 한국의 무기들은 단순한 수출용 상품이 아니라 실제 생존을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사부 한국의 약속, 빠른 인도와 현지 생산. 2022년 8월 계약 체결식이 있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바르샤바의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폴란드 군사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대로 정말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체결 불과 3개월 만에 첫 번째 K 전차들이 폴란드에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그단스크 항구에서 한국산 전차들이 하선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새까만 도료로 칠해진 K 전차들이 운반선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57톤의 거대한 철덩어리가 부드럽게 경사로를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의 기술진들은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군 승무원들에게 K 전차의 모든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작법부터 정비법까지 그리고 전술 운용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우리를 위해 완벽한 영어와 심지어 폴란드어로 번역된 매뉴얼까지 준비해왔더군요. 첫 번째 인도분 180대는 모두 한국에서 완성품으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2차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추가로 도입할 820대의 KPL 전차는 폴란드 내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과 폴란드 국영방산 PGG 간의 합작회사를 설립해 폴란드 남부 실레지아 지역에 전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입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한 방산 산업 발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공장 건설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아직은 빈 들판이었지만 곧 이곳에서 폴란드 노동자들이 한국 기술로 우리만의 전차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가 무기 수입국에서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기술 이전 조건도 매우 후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산 기술을 이전해주고 폴란드 엔지니어들을 한국에 파견해 직접 교육시켜주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블랙박스로 처리하는 민감한 기술들도 조건 없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보여준 현지화 의지였습니다.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중소기업들을 협력업체로 육성하고 부품의 현지 조달률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방산 생태계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가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의 독립성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무기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브 KEPL 폴란드 맞춤형 전차. 2023년 초 저는 한국의 창원에 위치한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시찰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이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전차 생산 공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설비와 정밀한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자들의 장인 정신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전차의 매 부품 하나하나를 마치 예술품을 만들듯 정성스럽게 다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KEPL의 시제품을 처음 만났습니다. KEPL은 폴란드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발된 KE의 폴란드 맞춤형 버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KE와 비슷해 보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전차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추가된 폭발 반응 장갑 ERA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된 러시아군의 대전차,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포탑과 차체 전면에 최신형 ERA 블록이 장착되었습니다. 이 장갑은 RPG-29나 코르넷 같은 고성능 대전차 미사일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대드론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 전차에 천적으로 부상하면서 KEPL에는 능동형 방어 체계 APS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레이더로 접근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전자전 장비로 교란하거나 근접 방어 무기로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통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혹한기 작전 능력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KEPL은 이런 극한 추위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유압 시스템 모두가 혹한기 사양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이런 개량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폴란드의 지형과 기후, 그리고 직면한 위협을 철저히 분석해서 최적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모델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상황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전차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EPL의 지휘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 KE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폴란드군의 기존 장비들과도 호환되도록 개선했습니다. 레오파르트2나 에미레이, 에이브람스와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혼재된 장비 체계에서도 통합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KEPL의 시험 주행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57톤의 거대한 전차가 마치 스포츠카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험준한 언덕을 오르내리고 진흙탕을 가로지르며 정밀한 사격을 하는 모든 과정이 매끄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시험 주행을 마친 후 한국 시험 조종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차는 폴란드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폴란드 땅에서 폴란드군을 위해 싸우도록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KEPL은 단순한 수입 무기가 아니라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만들어낸 우리만의 방패라는 것을.